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네, 봄비였죠. 봄비 내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나가다가, 비가 와서 다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음, 우산 가지고 나갔거든요. 음, 봄에 내리는 봄비는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내리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하던 것처럼 복습 먼저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괜찮아, 안전해, 안전에 대한 거 했었죠. 법칙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지할 때 발생한다고 하죠. 이 법칙, 하임리 법칙이었죠. 일명 어, 그 2030 법칙이었나요? 하임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하임리 법칙은 그러니까 작은 조그만 사소한 그런 실수나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큰 사고, 큰 재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법칙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하이니 법칙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었죠. 반복적인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곱씹어보고 대책을 세우면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치명적인 그 재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그런 실수가 잦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맞춤법이죠. 지난주 맞춤법. 금세와 금세였죠. 그래서 금세는 금시의 줄임말로 지금 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봄이 금세 지나갔네? 이럴 때, 벌써 금세 여름이 왔네? 할 때는 어이자 금세를 쓴다는 거. 그리고 금세, 아이자세는 물건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금세는 자 금세라는 거. 그래서 맞춤법 그리고 문자 할 때, 카톡 할 때 틀리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금세 어이죠 낫는다. 금세 여름이네.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오이 금세가 어떻소 할 때 그러니까 물건 값을 물어볼 때 금세는 아이자라는 거. 근데 이 말은 금세 물건의 금세가 어떻게 되죠? 거는 요 현대에 와서는 별로 그다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일상생활 동안에 생활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금세 소고기 금세가 10배는 올랐대 이랬죠. 그래서 아이자가 쓰는 그 금세라는 거는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는 흔히 쓰는 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금세라는 말은 어이자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 2주의 이번 주 방송도 여전히 챕터는 1부터 5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의 코테라 소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이번 주에 동화 같은 정책 자금은 어리석은 당나귀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당나귀. 어느 마을에 당나귀를 데리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오늘도 물건을 지고 강을 건너다가 강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물에 넘어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당나귀가 놀라죠. 왜냐하면 짐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갑자기 짐이 가벼워져서 너무 가벼워져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물건, 당나귀가 등에 지고 있던 물건이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래서 물에 다 녹아버려서 소금이 다 녹아버려서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물에 넘어지면 등에 지는 물건이 가벼워진다는 거.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물건을 지면 을에 어디에서? 물속에서 넘어져요. 며칠 전에도 넘어졌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물속에서. 왜? 물속에서 넘어지면 등에 지는 짐이 가벼워져요. 그거를 깨달은 당나귀가 자꾸자꾸 넘어지는데 주인도 바보는 아니죠. 주인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나귀의 주인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꾀를 내서 자꾸 강물에서 넘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요. 주인이. 그 다음 날도 이 당나귀는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강에서 또 넘어져요, 얘가. 또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못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이놈아 네가 꾀를 내는 걸 내가 알았지 하면서 그래 무겁지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어, 재촉을 하게 되죠. 일어나라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고생 바가지로 해봐라 이러죠. 그래서 당나귀는 울면서 너무 무거우니까 울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나귀가 마지막으로 넘어질 때 등에 지고 있었던 게 솜이었어요, 솜.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냥 물에서 넘어지지 않았어도 너무 가벼웠을 텐데 솜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울 텐데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강물에서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물에 젖은 솜 엄청 무겁죠. 그래서 울면서 당나귀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금만 운반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내게 내가 어, 넘어갔구나 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몇 번 안 되는 자기의 경험을 믿고 꾀를 부리다가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당나귀죠. 몇 번 안 돼, 그러니까 소금을 지고 가는 날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상인이니까, 뭐, 그 소금도 졌을 것이고, 설탕도 졌을 것이고, 이랬을 텐데, 그 당시에 몇 번의 경험이죠. 소금을 지고 가는 그 몇 번의 경험을 몇 번의 경험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꾀를 부리다가, 당나귀가 죽을 고생을 한 것 같네요. 그런 것처럼 저희 그러니까 멘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그 멘토 협약을 맺고 멘티 기업들에게 조언을 하고 같이 이제 과제에 대한 걸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를 진행하는데 그 기업 대표들께서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있던 확률, 그런 걸로 결정을 내려서, 멘토인 전문 지도사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의 그 경험에 대한 확률보다는 전체적인 확률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죠. 항상 소금만 지는 게 아니라 소금을 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수한 그런 과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경험적인 그런 확률을 믿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가의 확률이 더
정확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이 자기가 경험한 확률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가가 그동안 경험했을 확률을 그 전문가들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경험, 확률, 이런 것들을 믿고 그걸 고집하다가 실패한 그런 대표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얼마 되지 않은 경험보다는, 조언해주는 전문가의 경험과 확률을 믿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도 그렇죠. 단편적으로 지가 경험했던 몇 번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경험만 믿고 계속해서 냇물에서 넘어졌다가 고생을 하잖아요. 이 당나귀는 엄청 몸도 힘들고 그래서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자기의 단편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확률, 이런 걸 믿고 고집을 피우시다가는 고생으로 끝나지 않죠. 고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업의 성공과, 그러니까 흥망성쇠와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그런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단편적인 확률, 이런 것보다는 확률도 전문가가 더 경험한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전문가가 경험한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멘토인 지도사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경험이 많은 만큼 노하우도 그만큼 많고, 그 노하우에 따른 확률에 대한 계산도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확률 그리고 많은 경험, 이런 거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인, 누구나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과제들도 있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과제들도 있잖아요. 기업 대표님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항상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전해 보지 않았던 과제에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미, 대표님은 처음 하는 과제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은, 그리고 멘토인 지도사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믿고, 그리고 멘토를 믿고, 멘토인 지도사를 믿고 따라가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큰 경영의 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 단체죠. 코테라에서는요, 특별히 맞춤, 이런 거 있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보장형도 있고요.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우리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건 안 해봤어. 근데 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전문가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추론 특허에 대한 것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하게 되면 훨씬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간이나 정부 투자금 조달에 대한 맞춤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기업은 처음 해보지만 저희 코테라는 수많은 경험으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온스타 팔로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은 팔로 지원 사업 처음 해보지만 저희 코테라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확률적인 것도 어떤 노하우로 접근하는 게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것도 이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멘티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코테라 충분히 믿고 그대로 당나귀가 주인을 의심해서 고생을 하듯이 그러니까 주인의 기대를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고생을 했듯이 한 것처럼 코테라 전문가들 말을 믿지 않았다가는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맡겼으면 믿고 따라가는 마음가짐 꼭 필요해 보이네요. 정책 자금의 노하우와 컨설팅. 믿음 가득한 코테라. 저희 코테라 전문 지도사의 조언대로 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코테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코테라는 정반합이라는 그 건전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업 대표님들을 도와주고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정실미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 정실미 카페에 가입하셔서 먼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회의하고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실미 이렇게 치시면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렇게 그 검색창에 정실미 치면은 저희 협회 카페가 이렇게 뜨칸이 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가입하셔서 회의하고 둘러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입하셔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코테라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등등 굉장히 기업 대표님들께 유익한 정보들이 아주 정말 가득 있어요. 가득. 꼭 정실미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챕터죠. 두 번째 챕터. 세상의 법칙이에요. 오늘은 헤일로 효과예요. 헤일로 효과. 저 이거 준비하면서 헤일로 효과에 대한 건 처음 알았어요. 같이 헤일로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보기로 할까요? 외모를 보니 모범 생길 것 같아 하면서 외모를 보고 모범 생길 것 같다는 추측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외모를 보니 날라리일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고 어떤 단편적인 하나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두드러진 특성이 그 대상의 다른 세부적인 특성을 모두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현상을 하일로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그 헤일로 효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손해본 적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날티나게라고 하나요? 약간 날티나게 입는 그런 성향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스탠다드하게는 입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날티나게 보는데요. 나중에 놀라죠. 굉장히 동적일 것 같은데 정적이라고 움직이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나무늘보라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 약간 나무늘보, 방콕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일로 효과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와, 별풍당당님. 별풍선이 지금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헤일로 효과는요, 에드워드 손다이크란 사람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증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걸 평가한다는 게 그 헤일로 효과, 후광 효과라고 해요. 후광 효과. 이건데요. 이런 효과가 정말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손다이크라는 심리학자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증명이 됐다고 해요. 정말 한 가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모습으로 전체를 사람들이 평가하는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해요. 실험한 사람이 이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 그, 헤일로가 영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후광이래요, 후광. 그래서 후광의 그 영어가 헤일로라고 해요. 그래서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게 후광 효과인데요. 후광은 어떤 사물이 뒤에서 더욱 그 빛나게 해주는 배경을 후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뒤후자죠. 뒤에서 이 배경을 이렇게 그 본래 사물, 그러니까 본래 사물을 뒤에서 밝게 이렇게 해주는 게 후광인데요. 해주는 배경인데요. 이펙트 효과라고 해요. 헬로 이펙트라고 해요. 헬로 이펙트. 그래서, 헬로 효과는 헬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사물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하네요. 헤일로 효과가. 헤일로 이펙트는 오류,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편향 중 하나가 첫인상으로 상대방의 다른 성격이나 능력을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이 후광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손다이크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 증명했던 실험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고 해요. 그때 이 손다이크가 그 군대 지휘관들에게 병사들 개개인의 역량을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지시를 했대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 체격이 좋고, 그리고 품행이 단정한 병사들은 지성이나 리더십 등의 그런 역량 있죠. 역량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품행이 단정하지 않고 체격도 별로이고 이런 군인들은 대부분 역량이 낮을 거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모범생으로 보이면 쟤는 모범생이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거고 뭐든지 모범을 보일 거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품행이, 그러니까 옷차림이 좀 안 단정하면 쟤는 맨날 말썽 피우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되게 소란스러울 거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랑 같은 거죠. 제가 그랬죠. 제가 옷차림이 정말 단정하고 스탠다드하진 않으니까 쟤는 날라리일 거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한 가지를 보고 다른 것까지 추측해서 평가를 내리는 효과. 이게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그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대표적인 게 후광 효과를 이용한 기업의 스타 마케팅들. 아시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 의전차로 이용했던 그 차가 기아의 소울이래요. 소울. 근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전차로 쓰인 이후에 이 소울이라는 자동차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타셨던 차니까 그 차를 타면 왠지 고귀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팔렸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헤일로 이펙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죠. 스타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물건을 판매하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이 마케팅인데요. 그 스타가 우리 그, 흔히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 배우가 정말 못된 짓을 했대라고 이렇게 뭐 도박을 했대 아니면은 뭐 성폭력 뭐 이런 문제들로 문제가 일단 되면 모델에서도 대부분 저기 하게 되죠. 물러나게 되죠. 어, 전에 박모 배우가 저기 했었어요.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아주 많은 회사들의 모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일단은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에, 방송에, 뉴스에 이렇게 오르락내락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가 모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물러났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었거든요. 깨끗한 이미지의 그런 배우여서, 아니요. 생긴 게 참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좋아했었던 배우 중에 한 분인데요. 어, 그 사람의 안 좋은 무리를 일으켰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기 제품에까지 후광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모델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후광 효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배우로 인해서 자기 제품까지 뭐 좋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회사의 제품까지 뭐 무너지게 되는 뭐 안 팔리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그 일들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뉴스나 방송을 타게 되면 모델에서도 물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스타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를 내세워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누가 입었대, 누가 뭐 마셨대, 뭐 누가 뭐 들고 다닌대 하면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의 후광을 입고 자기의 그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의 명성과 인기가 후광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상품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고 해요. 그래서 헤일로 이펙트가 많이 쓰이는 그런 게 이 마케팅 전략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 명품도 마찬가지죠. 제품의 품질이라던가 뭐 제품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명품이라는 후광을 입어서 가방이 팔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헤일로 이펙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후광 효과는 일단 사람의 판단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판단력에 영향을. 뭐 쟤네 집안은 뭐 학자 집안이야 라고 하면 일단 걔는 모범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에 정말 그 사람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후광을 전체적으로 후광에 의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쟤는 모범생일 거야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광 효과는 판단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헤일로 효과의 교훈은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면만 보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리고 사람을 한 가지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반성했는데요. 저도 일단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 모습에서 다른 것들을 판단을 자꾸 내리려고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헤일로 이펙트 항상 마음속에 새겨 두시고요. 사람을 볼 때 헤일로 이펙트 하면서 경각심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사회의 관심물이죠. 어, 그
이번에는 장애인의 날을 해봤어요. 4월 2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20일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 한번 볼까요? 기사는 어떤 거냐면요. 세금 185억을 쓰고도 점자블록 걷다 보니 가로등이 불쑥 그랬죠.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알게 된 건데요. 그 보도블럭에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는 그 보도블럭이 저 뭐인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볼록볼록하게 해놓은 이런 블럭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점자블럭이래요. 그래서 이 점자블록은 그 시각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 때문에 해놓은 건데, 그 설치를,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자블록이 있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대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사진에서 보면 그 점자 블럭 안에 가로등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자 블럭 안에는 가로등 기둥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대요. 시각 장애인들이 이 점자 블럭에 이렇게 그 점자 블럭인 걸 알고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부딪히기가 쉽대요. 쉽겠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점자 블럭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점자 블럭 안에 그런 올록볼록한 그런 블럭 안에 이런 나무라던가 가로등 기둥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오히려 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대대적인 점자블록 정비에 나섰고 최근 3년간 예산 185억이 투입됐으나 정비 결과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대요. 3년간 예산이 18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정비하고 그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 그냥 생돈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할 때 계획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할 때는 정말 효과적인 그런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자 블록은요, 그 자치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대요. 근데 지난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자블록 1349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 무려 79.5%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185억에 79.5%인 돈은 저기 한 거죠. 그냥 버려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 그 혈세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신경을 좀 덜 써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79.5%나 되는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 정말 반성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점자블록 숫자만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그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점자블록 숫자만 늘리는 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우리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돈은 다 그냥 버려지는 휴지이면서 그래서 점자 블록이 진짜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야겠죠. 좀 더 신경 써서. 내 가족에 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험하게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한번 저기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무슨 날일까요? 했죠. 딱 보니까, 무슨 날인지 알겠죠? 1992년에 유엔이 지정한 날이에요. 공식으로 지정한 날이죠. 그 전에,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그 해를 세계 장애인의 해 해가지고 유엔이 지정을 했는데요. 그 날을 지정한 거는 1992년이었어요. 1992년에 유엔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장애인의 날을 지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에요.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요, 세계 장애인의 날보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 더 널리 퍼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4월 20일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네요. 편견 없는 세상 만들어요 그랬죠. 편견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1991년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공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보다 우리나라가 1년 더 빠르네요. 유엔에서 지정한 해보다 우리나라가 1년 더 빠른데요. 199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공식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정 기념일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기념일을 말해요. 그리고 1년 중 4월이, 그러니까 4월, 그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인데, 우리나라는 4월이잖아요. 근데 4월로 지정한 이유가 있대요. 1년 중 4월이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봄이라고. 그래서 그것처럼, 그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키고자, 조금 더 높여보고자, 이라는 새싹의 희망이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4월이 희망에 가까운 그 달이라고 해서 4월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재활 의지를 더 높이셔서 그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4월이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런 말도 있죠.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잔인한 4월 막 이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이 왜 잔인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4월은요.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이래서 4월은 4월, 5월, 3, 4, 5월 기분 좋은 달이거든요. 밖에 나가도 따뜻해서 기분이 좋고, 네. 그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는 조선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장애인을, 틀린 거라고 보지 않고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여겼대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질병 중에 하나로 여겨서 장애인하고 그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각종 부역과 자벽을 면제해줘서 오늘날의 병역을 면제해줬던 것과 같은 그런 부역과 자벽을 면제해줬대요. 그리고 장애인을 정성껏 보살핀 가족한테는 표창제도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상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한테는 가중처벌을 내려서 그 엄벌로 다스렸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이 무고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마을은요, 의포를 한 단계 강등을 시켰대요. 그리고 장애인을 천시했던 서양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선진적인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줬고, 장애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채용을 했다고 해요. 그, 고위급 관직이라던가, 뭐 행정을 보는 그런 관직에는 안 됐겠지만,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한다던가, 뭐 재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화가로 채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완전 고위급 관직이 아니라 평민과 양반 사이에 있는 그런 관직 있죠. 관리들이 있죠. 그런 관리들로는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통실을 설립해서요.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것, 그 정책이라던가 뭐 편의사항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편의사항들이 편리한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어, 담당했던 그 명통시라는 이 단체를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그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고 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였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우의정과 자의정 등 이렇게 판서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르셨던 장애인 분들도 꽤 된다고 해요. 보면 조선 초의 허조 그리고 권균, 심의수, 이덕수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의정과 자의정 그리고 형정판서 등등등 이 높은 고위직의 관리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어, 조선시대의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조선시대 때는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어, 현대보다 좀 더 지금 현대보다 조금 더 그 대우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손으로 조금 부끄럽죠.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저기 장애인을 배려하고 저기 같이 살았는데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나 배려를 하며 어느 정도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우를 하고 있는지 좀 반성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LOV, 사랑이네요. 우리나라 국내 장애인 인구 현황이요. 제가 최근 거, 작년이나, 올이나 작년 거를 찾아본다고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었는데요. 결국 못 찾았어요. 2016년 통계예요. 2016년 통계인데요. 2016년 기준 등록 장애 인구가 약 251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4.9%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거의 5%죠. 거의 5%에 달하는 장애 인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등록을 개인적인 이유로 뭐 등등등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지인도 장애인 등록 안 하고 그냥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건데요. 그 장애를 가진 원인이요.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가 90%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비장애인이라고 정말 이렇게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비장애인으로 살잖아요.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잠정적인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장애인 분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이렇게 차별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차별 많죠. 장애인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그리고 장애인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과 차별화는 이해와 배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장애를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사회의 무관심, 굉장히 장애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해서 겪는 그런 아픔보단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그 장애인 분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거든요. 어, 그, 제가 PPT를 준비를 하면서요.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찾느라고 그 기사를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올라온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 분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버스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고 수많은 버스들을 지나친 후에 한 대가 서서 이렇게 타려고 했더니 기사분이 그러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기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왜 굳이 버스를 타냐고 다른 수단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속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도와주는 손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각박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나도 역시 시간이 늦었는데 버스가 오래 정차하고 있으면 싫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어, 그 기사 읽으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저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래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볼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래서 다니시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 조금 더 불편한 거, 내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상대 그 장애인분은 더 많이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집안에만 있으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비장애인인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거 이게 조금 더 저기 하지 않을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배려하는 거,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 이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죠. 인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 우리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방 안에서만,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꼭 필요해 보여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장애인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거, 꼭 필요한 시민정신. 조금, 그, 선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조금 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어보자고요. 장애를 이겨낸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은 장애라고 해서 집안에만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업적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밖에 다녀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청각장애 모델 디마르코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스티븐 호킹도 장애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동화 작가예요. 굉장히 좋은 동화 많이 쓰셨거든요. 동화 고정욱 이분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장애 가지신 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랑 좀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의 기회, 조금의 양보와 이해와 배려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업적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거, 꼭 지켜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지금 비니까 잠깐 내가 돼도 상관없겠지. 이런 마음가짐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최대한 출입구와 가깝게 돼 있거든요.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조금 더 걸어 다니자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꼭 비워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이쁘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기특하죠. 그렇지만 만지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이 안내견한테 먹이를 주는 거, 먹는 거 주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신뢰고 예의에 어긋나는 거래요. 그리고 장애인분들한테는 휠체어 있죠. 휠체어가 그분들의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휠체어를 만지는 거 굉장한 신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휠체어를 만지지 마세요.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줄 때도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줄 때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지 꼭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네 번째, 맞춤법입니다. 네 번째 챕터죠. 맞춤법. 자, 개발과 개발입니다. 개발, 여의자죠. 여의자 개발과 아이자 개발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많이 헷갈렸었어요. 많이 헷갈렸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의자 개발이에요. 이 개발은요, 사람의 재능이나 생각, 이 정신적인 면만을 향상시키는 거, 이거를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을 새롭게 재능을 이렇게 알아내거나 생각을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꿔주거나 하는 걸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여의자 개발은 사람의 정신적인 면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해요. 네 소질을 개발해봐. 엄마가 네 소질을 개발해서 너의 그림에 대한 소질을 개발해서 꼭 화가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개발은 여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자 개발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개척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 또는 재능이나 능력인데 정신적인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적인 거를 상품화시키는 거, 뭐 이런 물질적인 거랑 연계되는 거, 이런 거를 개발, I자를 쓴다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이제 한번 볼까요? 만화로 보겠는데요. 신제품 개발할 때 이건 상품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I자 개발이에요. 개발. 정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 정신인가요?
정신적인 걸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능이라던가 소질이라던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의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자를 써야 돼요. 신제품을 개발하란 말이요. 그랬을 때 개발 아니죠. 그래서 이 사원인가요? 아이자 개발인데요. 하고 있는데요. 아이자 개발이에요. 제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국토에 우리나라에 뭐 도로를 아니 도시를 개발해야 돼. 뭐 이럴 때도 아이자를 쓰는 거죠. 신도시를 개발해야 돼 할 때도 I자가 되겠죠. 자, 이 보면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소질을 개발해서 소질은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여의자 개발을 썼어요. 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 거지. 이건 장르니까 정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게 아닌 건 I자 개발, 정신적인 거, 소질적인 거, 그런 거는 여의자 개발을 써야 된다는 거. 생각을 깨우치면 개발이 되고요. 새로운 걸 내놓으면 아이의 개발이 되는 거죠. 소질은 여의, 개발하고 신제품은 개발하자.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개발과 개발을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참에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개발과 개발을 헤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무를 깎아 국토를 개발하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I자죠, 위에 거는. 자신의 능력은 스스로 개발해야 해. 여이자죠. 능력이니까. 내 소질을 개발하면 10년 후에는 꿈을 이룰 수 있어. 여이자 개발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예요. 명언이죠, 명언. 자, 13번째 이야기, 말입니다, 말. 하고 불고 싶어져요. 너무 이쁘죠? 민들레 홀씨죠? 후 불면 얘가 바람 타고 확 날아가요. 너무 예뻐요. 그 모습이. 옛날에는 민들레 이 홀씨처럼 나도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민들레 홀씨를 보면 왠지 자유로움? 이런 걸 느껴요. 자, 말입니다, 말. 모든 말에는 가격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렇죠. 모든 말에는 가격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하면 그건 값어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생각을 깨우치게 하고 할 수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금은 보화로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모든 말에는. 그래서 말이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정말 그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가격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면 비싼 말을 많이 할수록 비싼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싼 말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옛날 성인들이죠. 네, 옛날 성인들이에요. 성인들만큼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지만, 비싼 말을 많이 할수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같은 말이면 비싼 말, 고급진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노력해 보자고요. 의미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라도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이 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던진 의미 없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말을 할 땐 항상 조심해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합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이에요. 2주의 코테라 소식인데요. 코테라 소식 이겁니다.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 매주 해도 이거는 과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대표들께서 보시고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에 지원해보고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받는 거, 그 어떤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에요. 대상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안 되고요. 중소기업만 돼요. 그리고 진행 절차는요.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방문 진단 평가를 나갑니다. 누가? 저희 코테라 전문위원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 진단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멘티 기업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 저기를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맞춤 지원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 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기업 대표님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멘티, 멘토 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협회에서 정말 이 기업은 지원할 과제 사업이 없는데 지원할 정부 과제가 없는데 협약을 맺어서 매달 우리한테 뭐 저기 돈 내고 뭐 장 받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정부 과제 뭐 그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지 협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저희께. 근데 대신 협약을 맺어지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과제 선정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신청해 보세요. 우리 기업이 신청할 과제가 있는지, 우리 기업은 그런 역량이 되는지 한번 우리 기업의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지원 사업이에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창업을 뭐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을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2019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성장 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나온 공고예요. 여기에 이거 한번 보시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보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코테라 카페 있죠. 정실미에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집 사업이 지원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정실미에 들어오셔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업 개요라던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네요. 그러면 예비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안 되겠어요.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만 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라던가 절차,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뭐 창업을 인정하는 기준, 뭐 프로그램별 교육 운영안 등등등 더 자세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쭉 스크롤을 내렸는데요. 계속 많아서 그걸 전부 다 캡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궁금하시고 여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신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여기에 들어와서 보세요. 정책 실무 도우미 카페.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지원 사업, 정부 최근 정책 지원 사업 여기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정책 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클릭해서 아니면 검색해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도움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요. 딱 1시간 걸렸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시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조금 겹쳐 입으세요. 더우면 하나 벗고 추우면 하나 더 입을 수 있게 겹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